개발도상국을 돕는 건 거대한 자본과 인프라라고 믿어온 그녀. 하지만 황폐해진 마을을 살리기 위해 밤새 정보를 찾던 어느 날, 그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단어 하나에 가슴이 멈췄습니다. 대한민국.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도왔던 그 나라가 이제는 아프리카를 돕고 있다는 사실. 그녀는 그 진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국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과연 그녀에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정치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아비가일입니다. 도시에서 태어나 자란 저에게 시골은 늘 멀고도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방학이면 찾아가던 할아버지 집이 있는 마을. 그곳은 제 기억 속에서 항상 따뜻하고 정겨운 곳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방문은 달랐습니다. 오랜만에 고향 마을을 찾은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기억 속 푸르렀던 들판은 메마른 황토로 변해 있었고 마을 곳곳에서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들은 야윈 얼굴로 빈 그릇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남자들은 일거리를 찾아 먼 도시로 떠나간 후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저를 맞아주신 할머니의 손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토록 따뜻하고 부드러웠던 그 손이 말이죠. 할머니는 저를 보시자마자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도시에서 공부하는 손녀가 이렇게 변해버린 마을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고요. 저는 마을을 천천히 둘러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 뛰어놀던 개울은 바짝 말라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웃음꽃을 피우던 광장에는 쓸쓸한 바람만이 불고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몇몇 집은 아예 사람이 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등이 많이 굽으신 채로 지팡이에 의지해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조부는 제가 어릴 때부터 늘 자랑스럽게 들려주시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황실근 위대에 소속되어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이야기였죠. 그날 밤 조부께서는 오랜만에 그 시절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1950년대 먼 동양의 작은 나라를 돕기 위해 떠났던 그때를 회상하시며 눈빛이 흐려지셨습니다. 조부는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는지,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인상 깊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조부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자신들이 도왔던 그 나라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지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던 그들이 지금쯤은 어떤 모습일지, 자신들의 작은 도움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을지 말입니다. 조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우리 조부가 도우려 했던 그 나라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 마을의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마을의 밤은 적막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여기저기서 들려오던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어른들의 대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람 소리만이 메마른 땅 위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시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며 이론으로만 접했던 빈곤과 개발 문제가 바로 제 눈앞에 제 고향의 현실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책에서 읽었던 통계와 수치들이 아니라 실제로 굶주리고 절망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제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고요.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으로서 무엇인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아디스아바바로 돌아온 저는 며칠 동안 마을에서 본 충격적인 현실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강의실에 앉아 있어도,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도 자꾸만 그 메마른 땅과 굶주린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용기를 내어 지도교수인 요한 교수님을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요한 교수님은 에티오피아에서 손꼽히는 정치학자 중 한 분입니다. 국제개발과 정치경제를 전공하신 분이라 제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수님 연구실 문을 두드리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교수님께 마을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황폐해진 농토, 떠나간 남자들, 굶주리는 아이들,
그리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드렸습니다. 교수님은 처음에는 관심 있게 들어주시는 것 같았지만 제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자고 말씀드리자 표정이 달라지셨습니다. 교수님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정부의 거시적인 정책, 변화나 국제적인 원조 없이는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이 교수님의 판단이었습니다. 개인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말씀하셨죠. 교수님은 또한 현실적인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석사 과정을 마치고 정부 기관이나 국제기구에 들어가서 체계적으로 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개인적인 차원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교수님과의 면담을 마치고 나온 저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물론 교수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몇 년 후에 체계적인 접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며칠 후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이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 반응도 교수님과 비슷했습니다. 동정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정도가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진리라는 친구의 반응은 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진리는 중국에서 온 유학생으로 아버지가 중국의 대형 개발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진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습니다. 진리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아프리카 전역에서 수백 개의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도로, 댐, 공장 건설부터 시작해서 농업 분야까지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한국 같은 작은 나라의 도움을 생각하느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리의 말에는 묘한 우월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중국의 개발 모델이야말로 아프리카가 따라야 할 유일한 길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규모 자본 투입과 인프라 건설을 통해 빠르게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 답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중국의 개발 방식이 정말 우리 마을 같은 곳에 맞는 해결책일까요? 대규모 자본과 기술이 투입된다고 해서 마을 사람들의 삶이 정말 나아질까요? 더욱 불쾌했던 것은 진리가 아프리카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마치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만 보는 것 같았고 우리 스스로의 의지나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들이 도와주면 감사해야 한다는 식의 태도가 역력했습니다. 그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온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교수님도 친구들도 모두 현실적이지 않다고 하니 정말 제가 생각하는 것이 헛된 꿈일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일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조부 레미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조부가 도왔던 그 나라, 한국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혹시 그들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인터넷을 검색하며 한국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조부의 이야기 속 그 나라가 지금은 어떤 모습인지 그들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마을에 적용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는 않을지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시작한 저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조부가 참전했던 1950년대 한국의 모습과 현재의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가 불과 몇십 년 만에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것이었습니다. 특히 제 관심을 끈 것은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1970년대 한국의 농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위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한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했습니다. 더 깊이 알아보니 새마을 운동의 핵심은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세 가지 정신이었습니다. 스스로 부지런히 일하고 스스로 돕고 서로 협력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외부의 도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변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철학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진리가 말하던 중국식 개발과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대규모 자본 투입이나 외부 기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을 중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K-라이스벨트라는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한국이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쌀 생산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한국의 통일벼 품종을 아프리카 기후에 맞게 개량해서 보급하고 농업기술도 함께 전수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에티오피아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몇 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존 품종 대비 2배 이상의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찾던 해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규모 자본이나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의 농업 개발이었습니다. 며칠 더 조사를 계속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한국국제협력단에 연락해보기로 했습니다. 코이카라고 불리는 이 기관에서 K-라이스벨트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에티오피아에도 사무소가 있다는 정보를 찾아 직접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전화를 받은 직원분이 매우 친절하게 응대해 주셨습니다. 제 상황을 설명하자 유진이라는 매니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유진 매니저는 농업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진 매니저와의 첫 만남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만난 유진 매니저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셨습니다. 마을의 상황, 제가 느낀 문제의식, 그리고 새마을 운동과 K-라이스벨트에 대한 관심까지 모든 것을 차근차근 들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유진 매니저의 시선이었습니다. 진리처럼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서 저를 대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싶어하는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유진 매니저는 제게 구체적인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에서 진행하는 농업기술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철학과 실제 농업기술을 모두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여졌습니다. 정치학을 전공하는 제가 농업 연수를 받는 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유진 매니저는 새마을 운동이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가짐과 공동체, 정신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며칠 고민한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직접 발로 뛰며 답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수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신청서 심사 과정에서 제가 정치학 전공자라는 점이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되었습니다. 농업 기술뿐만 아니라 지역 개발의 정책적 측면까지 이해할 수 있는 인재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몇 주 후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의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연수 프로그램은 3개월 과정이었습니다. 친환경 농업 기술, 스마트 농업 시스템, 그리고 새마을 운동의 철학과 실천 방법까지 포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발전 모델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다룬다고 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조부를 찾아뵙고 싶어졌습니다. 조부가 젊은 시절 도왔던 바로 그 나라로 제가 배우러 간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조부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국 땅을 밟은 순간부터 저는 새로운 세계에 발을 디딘 기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내려다본 한국의 모습은 조부가 들려주셨던 전쟁 직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과 잘 정비된 도로,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이 나라가 걸어온 발전의 여정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연수 프로그램은 농촌진흥청 산하 국제농업개발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연수를 받는 동료들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온 농업 관련 종사자들이었습니다. 대부분 농업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분들이어서 처음에는 정치학을 전공한 제가 과연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첫 주 강의에서부터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스마트 농업 기술 교육에서는 물 사용량을 최적화하는 점적관계 시스템, 토양 수분과 영양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센서 기술, 그리고 태양광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등을 배웠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이런 기술들이 결코 복잡하거나
비싸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적정 기술이라고 부르는 이런 방식들은 개발도상국의 현실에 맞게 단순화되고 최적화된 것이었습니다. 고가의 장비나 복잡한 시설 없이도 농업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중요했던 것은 새마을 운동의 철학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박 교수님이라는 분이 담당해 주셨는데 이분의 강의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단순한 농촌 개발 사업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과 태도를 바꾸는 정신 운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세 가지 정신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배우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면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조는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였습니다. 협동은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발전을 추구하는 정신이었습니다. 박 교수님은 새마을 운동의 성공 비결이 바로 이런 정신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가 위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한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연수 과정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춘천 방문이었습니다. 실제 새마을 운동이 성공한 지역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습니다. 춘천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잘 보존된 농촌 마을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변화가 우리 마을에도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춘천에서 뜻밖의 감동적인 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춘천 시내를 돌아보던 중 에티오피아 참전 기념관이라는 곳을 발견한 것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에티오피아 황실근 위대의 참전을 기념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기념관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조부 레미와 같은 복장을 한 에티오피아 군인들의 사진이 벽면에 걸려 있었고 그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리는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진 중 어딘가에 젊은 시절의 조부 모습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념관을 관리하시는 분이 저에게 다가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을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는지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이 에티오피아의 발전을 돕고 있는 것도 그때의 은혜를 갚는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자신들이 도왔던 그 나라가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지 궁금해하셨던 조부의 말씀이요. 조부가 젊은 시절 도왔던 바로 그 나라에서 지금 제가 우리 마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저녁에는 연수생들과 함께 춘천의 명물인 닭갈비를 먹었습니다. 처음 맛보는 음식이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양념과 쫄깃한 닭고기, 그리고 신선한 야채들이 어우러진 맛은 우리 마을에서는 절대 맛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식사하던 동료들과 각자의 꿈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들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배운 것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저 역시 우리 마을에 돌아가서 새마을 운동의 정신과 스마트 농업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시도를 해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연수 마지막 날 수료증을 받으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3개월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농업 기술을 배운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해결해 나가는 방법론을 터득한 것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로 돌아온 저는 가슴 가득 희망과 각오를 품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철학을 우리 마을에 적용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먼저 아디스아바바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시범 농장을 조성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점적관계 시스템, 설계도와 토양 센서 기술 자료, 그리고 새마을 운동의 실행, 매뉴얼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현실에 맞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상해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특히 예산과 기술 수준을 고려해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몇 주 후 마을을 다시 찾았을 때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제가 떠난 사이 더 악화된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문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해결의 가능성도 함께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이 제게 새로운 시각을 주었던 것입니다. 조부 레미께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조부께서 참전했던 그 나라에서 새마을 운동과 농업, 기술을 배워왔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눈을 반짝이셨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이 도왔던 나라가 이제는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차갑했습니다. 마을 회의를 소집해서 제 계획을 설명했을 때 많은 분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도시에서 공부하던 딸이 갑자기 농사를 짓겠다고 나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이 왜 땅을 파려고 하느냐는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좋은 직장을 구해서 가족을 도와야 할 텐데 무슨 농사냐는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새마을 운동의 철학과 스마트 농업의 가능성을 설명해도 쉽게 이해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머니께서는 반대가 심하셨습니다. 어렵게 대학까지 보내놓고 농사꾼으로 만들 수는 없다며 완강히 반대하셨습니다. 도시로 돌아가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이 우리 마을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설득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작은 시범 농장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마을 외곽에 버려진 땅 일부를 임대해서 직접 농사를 지어보면서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최선의 설득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들을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점적관계 시스템 설치부터 시작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물 저장 탱크에서 시작해서 가는 호스를 통해 각 작물에 정확한 양의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물 사용량을 기존의 절반 이하로 줄이면서도 더 효과적인 관계가 가능했습니다. 토양 수분 센서도 설치했습니다. 땅속 수분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언제 물을 주어야 할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경험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과학적 접근이었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 전력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낮에 저장한 전력으로 밤에도 관계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었습니다.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우리 마을에서는 매우 유용한 기술이었습니다. 씨앗은 한국에서 가져온 개량 품종을 사용했습니다. K-라이스벨트 프로그램을 통해 에티오피아 기후에 맞게 개량된 벼 품종과 채소 종자들이었습니다. 기존 품종보다 병충해에 강하고 수확량도 많다고 했습니다. 파종 후 몇 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메마른 땅에서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점적관계 시스템 덕분에 물 사용량은 줄었지만 작물들은 더욱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농장을 구경하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던 분들이 점차 진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세라라는 분이 가장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세라는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분으로 남편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난 후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라는 매일 농장에 와서 제가 하는 일을 지켜보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적관계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토양 센서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새로운 품종의 특성은 무엇인지 등등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저는 세라에게 한국에서 배운 새마을 운동의 철학도 함께 설명해드렸습니다.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이 농업 기술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것. 외부의 도움만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몇 달 후 첫 수확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기존 농법으로 재배한 것보다 2배 이상의 수확량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 수확의 성공은 마을의 작은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세라를 비롯한 몇몇 여성분들이 적극적으로 농장 일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세라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새로운 농업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점적관계 시스템의 원리를 이해하고 직접 설치할 수 있게 되었고, 토양 센서 데이터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새마을 운동의 철학을 깊이 받아들여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도 전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몇 주 후 세라와 함께 두 번째 농장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여성들이 참여했습니다. 남편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난 후 혼자 농사를 짓고 있던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새로운 농업 기술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농법을 적용한 두 번째 농장도 성공적이었습니다. 물 사용량은 크게 줄었지만 수확량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특히 채소류의 경우 맛과 품질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크기도 더 크고 색깔도 더 선명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지역 시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기른 농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았을 때 상인들이 맛이 다르다며 더 높은 가격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기존 농산물보다 30% 이상 비싸게 팔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성과가 알려지자 마을의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던 어머니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딸이 농사를 짓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시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변화는 대학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제 계획을 현실성 없다고 말씀하셨던 요한 교수님이 직접 마을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교수님은 농장을 둘러보시며 감탄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요한 교수님은 제가 적용한 기술들이 매우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특히 새마을 운동의 철학과 현대적 농업 기술을 결합한 접근 방식이 독창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모델이야말로 에티오피아 농촌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수님의 방문 이후 다른 교수님들과 학생들도 마을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서 이론으로만 배우던 농촌 개발을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사례라며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자신들도 참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지역 신문사에서 기자가 와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썼습니다. 대학생이 시작한 농촌 혁명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이런 관심 속에서 저희 농장은 점점 더 체계적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세라를 중심으로 한 성 농업협동조합이 결성되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협동 정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조합은 마을 여성들의 자립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협동조합에서는 농업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경영과 마케팅까지 함께 배웠습니다. 한국에서 배워온 것들을 현지 상황에 맞게 응용해서 전수했습니다. 단순히 농사만 잘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을지도 함께 고민했습니다. 몇 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 개발 모델을 옹호하며 한국의 접근을 비판했던 진리가 마을을 방문하고 싶다고 연락해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진리도 실제 성과를 보고 싶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리는 몇몇 동료들과 함께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농장을 둘러보고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진리의 표정에서 놀라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식 대규모 개발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성공 사례를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진리가 관심을 보인 것은 마을 사람들의 변화된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절망과 체념으로 가득했던 얼굴들이 이제는 희망과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외부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진리는 마을을 떠나기 전에 저에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중국의 개발 방식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새마을 운동 같은 접근도 분명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이 주체가 되는 발전 모델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이 시기 저희 마을의 성공 사례는 점차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마을에서도 비슷한 시도를 해보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세라와 저는 다른 마을을 방문해서 기술을 전수하고 새마을 운동의 철학을 전파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보람된 것은 마을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분들이 이제는 자신감에 찬 모습으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 수동적이던 모습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마을 발전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마을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제가 다니던 대학교에서 특별 세미나에 초청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 교수님이 직접 제안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농촌 개발을 주제로 한 학술 세미나에서 저희 사례를 발표해 줄 수 있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여졌습니다. 학자들과 전문가들 앞에서 발표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경험한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수락하기로 했습니다. 세미나 당일 강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학 교수들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자들, 개발 관련 기관 종사자들,
그리고 학생들까지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특히 농업부와 지역개발부에서 온 공무원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면서 저는 긴장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서 일어난 변화들을 하나씩 설명해 나가면서 점차 자신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진과 데이터를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주자 청중들의 반응도 뜨거워졌습니다. 특히 관심을 끈 부분은 새마을 운동의 철학과 현대 농업 기술의 융합이었습니다. 단순히 기술만 도입한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정신적 변화를 함께 추구했다는 점이 독특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이런 모델이 다른 지역에도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농업부 담당자는 이런 모델을 국가 차원에서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묻기도 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위에서 강제로 시행하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많은 분들이 개별적으로 찾아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언제든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부에서 직접 마을을 방문하고 싶다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지역개발부 장관이 직접 오셔서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장관 방문 준비를 하면서 마을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평생 이런 높은 분을 본 적이 없는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소대로 자연스럽게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관이 방문한 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서 환영해 주었습니다. 장관은 농장을 꼼꼼히 둘러보시며 설명을 들어주셨습니다. 점적관계 시스템과 토양 센서, 태양광 패널 등 설치된 기술들에 대해 자세히 질문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장관이 관심을 보인 것은 마을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세라를 비롯한 여성 농업인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시며 새마을 운동의 정신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확인하셨습니다. 장관은 마을 회의에서 중요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마을을 국가 시범 마을로 지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지역 농촌 개발의 모델이 되는 마을로 공식 인정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시범 마을 지정과 함께 정부 차원의 지원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농업 기술 교육 확대, 인프라 개선, 그리고 마케팅 지원 등 다방면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지역으로 이 모델을 확산시키는데 저희가 중심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또 다른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유진 매니저가 직접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마을의 성공 사례가 알려져서 전국 단위의 확대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코이카에서는 저희 사례를 바탕으로 에티오피아 전역의 새마을 운동을 확산시키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와 세라가 그 프로젝트의 현지 책임자 역할을 맡아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제안을 받고 저는 조부 레미께 달려갔습니다. 조부가 젊은 시절 도왔던 그 나라에서 이제는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우리가 주체가 되어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조부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전쟁터에서 만났던 한국 사람들의 불굴의 정신을 손녀를 통해 다시 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정신이 우리 마을과 우리나라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기뻐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랑스러워하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특히 세라는 자신도 전국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저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국제개발 우수 사례 발표를 위한 포럼에 초청하고 싶다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아시아-아프리카 협력 포럼이라는 큰 행사에서 저희 마을의 성공 사례를 발표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을 다시 방문한다는 소식에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연수를 받았던 그 나라에 이번에는 성공 사례를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조부 레미께서는 더욱 기뻐하셨습니다. 자신이 참전했던 그 나라에서 손녀가 이런 영예를 얻게 되었다며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1년 전 농업 기술을 배우러 왔던 학생에서 이제는 성공 사례를 발표하러 온 실천가가 된 것입니다. 공항에서 저를 맞이해준 유진 매니저의 환한 미소를 보며 그동안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포럼 회장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각국에서 온 정부, 관계자들과 개발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큰 무대에서 발표를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과 그들이 보여준 자신감을 생각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발표에서 저는 새마을 운동의 철학이 어떻게 에티오피아 농촌에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외부의 도움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민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문제를 해결해 나간 과정을 강조했습니다. 청중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참가자들이 자국에서도 비슷한 시도를 해보고 싶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철학이 단순히 한국이나 에티오피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저는 한국에서의 연수 시절을 함께했던 박 교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제가 이룬 성과를 보며 매우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정신을 이렇게 훌륭하게 실천한 사례를 보기 어렵다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박 교수님과의 대화에서 저는 새마을 운동이 단순한 농촌 개발 사업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자립정신을 키우는 철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기술이나 자본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의지라는 것을 말입니다. 포럼 일정 중에서 가장 의미 깊었던 것은 춘천 재방문이었습니다. 1년 전 연수 시절에 찾았던 그곳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견학이 아니라 성공한 실천가로서의 방문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참전 기념관을 다시 찾았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1년 전에는 조부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과거를 회상했다면 이번에는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조부 세대가 뿌린 우정의 씨앗이 이제는 상호 협력의 열매로 맺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기념관 앞에서 저는 조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조부가 젊은 시절 도왔던 그 나라에서 손녀가 우리 마을과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을 찾았다는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과 에티오피아가 진정한 형제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기념관을 관리하시는 분이 다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1년 전 방문했던 것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때는 배우러 온 학생이었는데 이제는 성공 사례를 만든 실천가가 되어 돌아왔다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런 상호 협력이야말로 진정한 국제관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는 한국이 도울 수 있는 입장이 되었고 그것이 또다시 상대방의 자립을 도와주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호텔 창가에 앉아 지난 2년간의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마을의 절망적인 상황을 목격했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국에서의 연수, 마을에서의 실천, 그리고 지금의 성과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슴 뿌듯했던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이 변화의 주체가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계기를 마련했을 뿐이고 실제 변화는 세라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코이카와 함께 진행할 전국 단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더 많은 마을에서 새마을 운동의 정신이 꽃피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와도 경험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한국 포럼에서 만난 여러 나라 대표들이 관심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새마을 운동의 철학이 에티오피아를 넘어서 아프리카 전체로 확산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부 레미께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조부가 참전했던 그 나라에서 손녀가 배워온 것들이 우리 가족과 마을, 그리고 나라 전체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비행기가 에티오피아 상공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땅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땅 위의 모든 마을이 희망을 잃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겠다고, 그리고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우정이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말입니다.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세라와 마을 사람들의 환한 미소를 보며
저는 우리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정신으로 무장한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과거에 도와준 나라에서 다시 희망을 찾은 이 이야기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